파스타와 감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불리지만 의외로 건강에는 좋은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파스타와 같이 들어가는 소스, 그리고 감자의 조리 방법이죠. 알고 보니 죄가 없었던 두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가 숨어 있습니다. 한동안 다이어트에 적으로 몰리며 외면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탄수화물이죠. 밥과 빵, 면과 감자까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과연 탄수화물에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은 80만 년 전 인류의 유전자 복제와 함께 섭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시대부터 인간은 쌀과 밀 등의 곡물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에밀 피셔가 이런 곡물을 섭취한 뒤 몸에서 생겨나는 포도당의 구조를 규명하며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의 존재가 밝혀졌고, 현대 들어서는 가공식품과 단순 당 섭취 증가로 건강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비난받지만 탄수화물은 인류 진화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탄수화물의 영어 표기는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요. 이 이름을 살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보는 탄소를 의미하고 하이드레이트는 물을 의미하죠.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탄수화물 대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전학자 샤론 모아렌 박사가 소개한 방법인데, 크래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만 하면 됩니다. 씹다 보면 어느 순간 크래커의 맛이 달콤하게 변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만약 30초 안에 맛이 변한다면 몸이 탄수화물을 비교적 잘 처리하는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30초가 지나도 맛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가능한 이유는 침 속 효소 때문입니다. 침에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전분이 분해되면서 크래커의 맛이 점점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 속에 효소가 많을수록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모아렌 박사의 설명이죠. 뇌는 신체에서 탄수화물 의존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뇌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포도당만을 사용해 작동합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몸 안의 다른 세포보다 2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안 먹으면 뇌가 안 돌아가겠죠. 지금은 혈당 상승과 비만의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몸은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심지어 음식 섭취가 줄어들더라도 쓰기 위해 체내에 일정량을 저장해 두기도 하죠.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다른 주요 영양소보다 특별히 더 많은 칼로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편에 가까운 존재죠.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무조건 멀리하기보다는 올바른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또한 탄수화물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몸이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이 항상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몸속 탄수화물 저장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고 근육 피로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밥 먹고 운동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었네요. 빵에 포함된 탄수화물 때문에 걱정이라고요. 물론 알려진 것처럼 통곡물 빵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도 빵을 건강하게 먹는 의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빵을 냉동 보관하는 겁니다. 냉동 과정에서도 전분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냉동된 빵을 토스터에 바로 구워 먹으면 이런 변화가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밥이나 감자, 파스타 같은 다른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덜 올리게 되는 이치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뇨병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30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길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나쁜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이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생식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건강 문제를 유전시킬 수 있다고 하니 잘 가려서 먹어야겠죠. 정제된 탄수화물을 전분이 풍부한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면 대장암 예방 가능성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전분의 대부분, 약 95%는 소화 가능한 전분입니다. 하지만 그중 소량은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도달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위와 소장을 지나 대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 그곳에서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은 대장을 보호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대장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먹으면 좋은 탄수화물 알고 먹어야 괜찮겠죠. 지금 맛있다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었다간 내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해피타임을 가지면 정말 단백질 배출로 큰 손실이 올까요? 남자의 해피타임 시 정자로 배출되는 단백질량은 극미량이라 근육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루 500번 이상 사정하지 않으면 괜찮죠. 단, 하고 나면 신경이 피곤해져 최고의 힘을 낼 수 없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인데요. 탄수화물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라면 단백질은 몸 자체를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근육과 피부, 머리카락과 손톱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 대부분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구조물과 기능 대부분이 단백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양소죠. 과연 단백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19세기입니다. 네덜란드의 화학자 게라두루스 밀더가 이물질을 연구하며 프로틴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정확히 이 단어는 188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그리스어 프로테이오스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육몬들만 단백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나 보네요. 어쨌거나 이 이름부터 이미 단백질의 중요성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 질량의 상당 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이 길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마치 구슬을 실에 깨어 넣은 것처럼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이어지며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인간의 몸은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사용해 수천 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죠. 고기나 생선, 달걀과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물성 식품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키니하신 남성분들 덩치가 커지고 싶나요? 그럼 몸에 단백질이 없으면 됩니다.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인체 전체는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단 근육이 차는 게 아니라 심한 부종이 생기고 배에 복수가 차게 되죠. 이 경우엔 건강은 책임 못 집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단백질이 우리 몸의 17%를 차지한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탄수화물 혹은 지방과는 달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근육이나 조직의 복구 또는 성장에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돕는 효소도 대부분 단백질이고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항체 역시 단백질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여러 호르몬들도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작은 기계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셈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근육 손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육만이 아닙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며 심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단백 식단을 섭취하면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항상 배가 터지도록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우더 형태의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식사 수준의 단백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체중 1kg당 약 2g의 단백질을, 고강도 운동을 하려면 1kg당 2.2g에서 3.4g을 섭취하라는 기준도 있으니 이 정도만 따라주면 되겠죠. 많은 영양학자들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더 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소화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고픔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아침 식사의 주 재료로 활용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충분히 포함한 단백질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달걀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달걀을 단백질의 기준 식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매일 고기를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이나 렌틸콩, 두부 같은 식품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다만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곡물과 콩류를 함께 먹는 식단은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감옥 가서 먹는 콩밥이 완벽한 이유죠. 결국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유지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지만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단백질을 가장 현명하게 먹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은 닭가슴살만 먹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맛있는 단백질 음식이 많은데 근육을 위해 굳이 닭가슴살만 먹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죠. (1965년) 앵거스 바비엘이라는 남자는 무려 382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몸에 있는 지방으로만 생존했습니다. 200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시간이 지난 뒤 125kg가 줄은 82kg이었는데요. 물론 완전 단식은 아니었고 물과 비타민 등을 처방받으면서 했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살찐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방은 식단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처럼 취급되기도 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사실 지방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며 생각 없이 음식을 집어먹은 여러분에게 있죠. 과연 죄가 없는 지방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방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같은 무게 기준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먹을 게 귀했던 과거에는 지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식료품이 풍성해지자 비만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덕분에 지방도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죠. 이 시기가 바로 20세기 중반입니다. 인간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계 덩어리라는 얘기죠. 삼겹살 비계가 60%였으면 고깃집 망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역할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며 여러 호르몬의 생산에도 관여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은 비타민 A와 D, E와 K의 체내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지나치게 줄인 식단이 항상 건강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죠. 지방은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킨다는 점입니다.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식사 후 배고픔이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지방을 줄이기보다 적절히 포함시키는 식단이 더 안정적인 식사 패턴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방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지방 세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는 태워서 열을 만드는 지방으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변신 지방은 평소에는 백색 지방처럼 존재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면 갈색 지방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성질을 가진 중간 형태의 지방이지요. 인간이 태어날 때 정해진 수의 지방세포만 몸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평생에 걸쳐 지방세포의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그 숫자가 대체로 안정되어 성인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만 각 지방세포는 지방을 더 저장하기 위해 최대 10배까지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사실 세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지방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체중을 관리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방식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방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방은 분명히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나 버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고 불포화지방은 올리브유나 견과류,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염증 반응 완화에도 관여하는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은 트랜스지방입니다. 일부 가공식품이나 마가린, 튀김류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하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죠. 대략 3,500칼로리 정도가 지방 약 450g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싱 같은 격렬한 운동이 시간당 약 500에서 800칼로리를 소모하니 3,5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약 4시간 40분에서 7시간 정도를 운동해야 하죠. 1시간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7시간 복싱을 해야 한다니 끔찍합니다. 결국 지방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적절히 포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영양학에서는 저지방보다는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리브유나 견과류, 생선 같은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양소든 좋은 걸 골라 먹고 너무 과하게 먹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겠네요.